오늘 이 시간엔 떠나버린 아버지와 남겨진 자식들 사이에 애정을 그린 작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박정효 작가의 안개 속의 관역입니다. 박정효 작가는 1989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에 중편소설 무적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로는 어른도 길을 잃는다, 폐허일기, 동창 친목회, 하얀 방의 사람들, 이렇게 정원 딸린 저녁 등의 작품이 있습니다. 좋은 작품들을 많이 쓰신 작가니까요. 한 번씩 찾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품 읽기를 시작할게요. 파피루스와 함께 끝까지 감상해주세요. 안개 속의 관역, 박정효. 택시도어에 물린 양복자락이 찢기는 소리도 듣지 못한 채 내쳐 치달리던 병문은 문득 발을 멈추고 아파트 동 사이를 가로지른 화단에 눈길을 박았다. 택시 안에서도 다름질을 한 셈이었던 자신의 헐떡거리는 심장의 모양이 얼핏 눈앞에 스쳐 보였던 것이다. 빨간 혓바닥이 몇 입 너덜너덜 꿰어져 있는 것 같은 칸나꽃이었다. 갑자기 한가로워진 사람처럼 가까이 들여다보기까지 한 병문은 얼굴을 있는 대로 찌푸리며 돌아섰다. 멀리서만 보아야 할 꽃과 보다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할 꽃은 확실히 따로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병문은 거기에 그런 꽃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병문은 왠지 그대로 주저앉고 싶어졌다. 발걸음은 차츰 더디어지다 못해 시멘트 포장에 쩍쩍 들러붙는 것 같았다. 용케도 자기 집 현관문까지 찾아와서 머릿속의 필름이 끊겨버리는 그 정확한 편집력의 술기운처럼 앞뒤 없이 무조건 치달려왔지만 병문은 정작 이제부터 정신 잃은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어야 할 것인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냉정한 수수반을 찾아야 할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것이다. 맨정신으로 보아야 할 집안 풍경에 자신이 없어진 것이다. 아빠, 호박은 수박하고 짝꿍이야? 오이하고 짝꿍이야? 수업을 끝내고 화장실을 들렀다가 수건에 손을 닦고 의자에 앉는 시간까지를 정확하게 꿰고 있는 둘째가 수화기를 귓볼에 붙이기도 전에 냅다 들이대었다. 둘째는 요즘 유치원에서 사물의 종류를 배우는 중으로 야채와 과일을 구분해서 줄긋기를 해오라는 숙제 중인 모양이었다. 병문은 속으로 나는 유치원을 안 나와서 겨자와 후추도 구분을 못하는가 하며 엄마는 뭐 하는데? 하고 물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작스레 가라앉은 목소리로 엄마는 떠나셨어 라고 했다. 떠나다니? 어디를? 어디론가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둘째는 마치 텔레비전 드라마 속에서 극작가 자신의 수준으로 쓴 아이답지 않은 대사처럼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다. 둘째는 사실 엄마의 부재를 알리기 위해 호박이니 수박이니 제 나름의 머리를 쓴 것이었다. 머릿속이 휑해진 병문은 할아버지 바꿔라, 아니 민재 바꿔라 하다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 수화기를 내던지고 직접 달려오는 중이었다. 그러나 병문은 그만 빨랫줄에라도 걸린 사람처럼 화단 뒤편에 치워둔 주차 금지용 철근 바리케이트에 척 몸을 걸쳐버렸다. 병문은 초등학교 2학년짜리 큰아들 민재 나이 때부터 산전수전 인생을 배우느라 지금까지 줄곧 헐떡거리고만 살아왔다. 태양 아래 저 혼자 붉은 것처럼 강렬하고 뜨거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덜너덜한 칸나꽃이 바로 미처 다 자라기도 전부터 헐떡거리느라 이제는 거의 헤어져 가는지도 모를 자신의 심장인 것처럼 새삼 감정이 북받쳤던 것이다. 둘째의 그 어줍지 않은 시적 대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이 아니라면 평소에는 있는지도 몰랐던 꽃이 새삼 눈에 보일 리가 없었다.
까마득한 일이지만 병무도 누구나처럼 문학소년이었다. 어머니의 장례날 헝겊을 받쳐 꿰맨 헌 고무신짝을 태우며 외삼촌이 말했다. 잊지 마라. 아무것도. 어머니는 죽었어도 너희 곁을 떠나지 못한다. 절대로. 병무는 그것을 뒤집어서 백일장에 시로 쓰고 상을 받았다. 어머니는 떠나셨다. 찢어진 고무신을 꿰매 신고 어디론가 멀리, 아주 먼 곳으로. 더 이어지던 내용은 기억할 수 없으나 어디서 들었는지 며칠 만에야 나타난 아버지가 시와 상장을 보자고 하던 장면은 생생했다. 그동안의 원망은 씻은 듯 잊고 병무는 괜한 수줍음 때문에 사과 괴짝에 숨겨두었던 그것을 옆걸음으로 갖다 주었다. 그런데 신음처럼 묘한 소리를 내며 번갈아 들여다보던 아버지가 갑자기 손바닥을 쓱 펴내며 무성영화의 변사처럼 그 시를 낭송하는 게 아닌가. 그날부터 아버지는 보는 사람마다 붙들고 술을 샀다. 시인이 되고 싶어서 일본 유학까지 하고도 자신은 소원을 이루지 못했는데 고작 중학생인 아들이 그 원을 풀어주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일본 유학은 거짓말이었다. 일본을 가긴 간 모양으로 외놈들 고것들 하면서 세세한 그곳 풍속에는 영화 장면을 직접 설명하는 변사만큼이나 자신이 넘치는데 적을 두었었다는 학교 이야기는 단 한 번도 자신 있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술집 외상값 독촉이 시작될 무렵에 또 사라져버렸다. 병무는 동생들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학교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제는 사라진 보릿고개처럼 넌덜머리가 날 정도로 진부한 고생담에 불과해진 인생 행로를 걷기 시작했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병무는 처갓집으로 먼저 전화를 걸어보았다. 자네, 그럴 수가 있는가? 장모는 대뜸 소리부터 질렀다. 각오는 했지만 안영감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진상을 듣고자 했던 것을 병무는 잠시 후회했다. 멀쩡한 사람을 때려 나흘 밤낮을 굶겨놓고 삼부자가 같이 개아를 아예 미치광이로 만들 참이었던가? 장모의 혀는 여지없는 도끼날 같았다. 언제부터 장모가 자신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었는지 병무는 생각할수록 불쾌했다. 내가 기도원으로 보냈네. 병무가 알고 싶던 한마디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다른 말들과 뒤섞여 컨베이어 벨트 위의 물건들처럼 어느새 저만큼 굴러나와 있었다. 그 사람이 가겠다고 하던가요? 아,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 할 거 아닌가? 죽여놓고 봐야 한다구나 했던 것처럼 펄쩍 뛰는 소리였다. 전후 사정은 그만하면 대강 짐작이 되었다. 병무는 적당한 틈에다가 인사말을 꽂아놓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아내는 나흘째 단식과 침묵으로 시위 중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확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혼해서 처음으로 병무에게 뺨을 맞은 것이다. 방 때문이었다. 아니, 아버지 안영감 때문이었다. 40을 넘기고서야 병무는 가슴속의 무덤을 제자리로 옮겨놓을 수 있었다. 고향의 양지 쪽 산자락 한 귀퉁이를 사서 나무 땅에 가매장한 채 30여 년을 삭혀버린 어머니의 뼈를 옮겨 묻게 된 것이다. 그런데 병무는 그 땅을 살 때 순간적으로 안영감과의 합작묘를 계산했다. 그때 왜 안영감이 떠올랐는지는 줄곧 수수께끼 같았다. 그러나 안영감이 원망과 증오의 대상이라도 되었던 적은 슬픔을 알던 어린 시절과 꿈이 있었던 청년기 때뿐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된 존재였던 것이다. 명절 때라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가끔 경로의식을 우대길 때면 생각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그때마다 돈 많은 과부 댁에서 남의 자식들을 열심히 쓰다듬으면서 잘 지내고 있겠거니 하고 말았다. 그런데 시신이라도 함께 묻어놓으면 어머니의 혼백의 위로가 되리라 생각했던 것일까.
합장터를 사놓고 병문은 고심 끝에 안영감의 소식을 수소문해 보았다. 뜻밖에도 안영감은 고향의 읍내 장터에서 걸식을 하고 있었다. 과부댁이 죽어버리자 그녀의 자식들이 이상한 지배자였던 의붓아버지를 쫓아내버렸다는 것이다. 묘를 이장하던 당일에야 현장에 나타난 안영감은 늘 마주하던 사람처럼 태연한 얼굴로 고인의 남편답게,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을 누일 당사자답게 기웃기웃 이것저것을 뒤적거리고 다녔다. 실로 30여 년 만의 첫 상봉이었으나 자식인 병무와 성무와는 단 한 번도 눈길을 스치지 않은 채였다. 막내딸 병숙이는 왜 참석을 못했는지 한마디 궁금해하는 법도 없었다. 저 역시 마지못한 얼굴로 따라왔던 성무가 병수를 마셔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당신이 누군데 여기 와서 얼쩡거리느냐? 그때 어머니가 죽을 때 같이 죽었던 그 아버지거든. 여기 함께 누우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다. 벙어리처럼 예, 아니요밖에 일체 말을 싫어하던 성무는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버지라는 존재도 땅속에 함께 묻어버렸던 게 틀림없었다.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성무는 청소년 감호소로 시작해서 별을 3개나 달고 지금은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가 된 장년이었다. 그 낯설고 거친 아들한테 함부로 끌려다니는 안영감을 병무는 조용히 외면하고 있었다. 안영감을 찾아서 직접 데리고 왔던 외삼촌도 먼 산을 바라본 채 간섭하려 들지 않았다. 평토를 마치고 한숨 돌리던 일꾼들은 영문을 모른 채 떨떠름한 얼굴들이었다. 자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고물 나침반을 들고 와서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방향을 가늠하던 직관만이 이럴 수가! 이럴 수가를 연발하며 난데없는 말소론을 외쳐댔다. 그 중에서 직관의 평범한 한마디가 병무를 건드렸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아버지가 있지만 누구에게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법이요. 병무는 처음으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 안영감한테로 유심한 눈길을 던져보았다. 지나가던 행인이었다면 한 번쯤 더 돌아보았을까? 한 번쯤 돌아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전히 육신이 삭은 노인인지 생기가 팔팔한 젊은이인지 가늠할 수 없는 묘한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하얗게 샌 머리칼이 너무 짧게 자른 탓으로 빳빳이 곤두선대다 앞니가 거의 빠져버린 호물린 입술은 영락없는 저승객 같은데도 단단한 어깨와 허리의 민첩하고 강단 있는 기운이 바라보는 사람을 마구 혼란시켜버리는 것이다. 저 혼란을 상대로 그 많은 세월을 짓이겨버리다니. 밤새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어 쳐다보니 낡은 빗자루와 싸우고 있었다는 도깨비 이야기처럼 병무는 새삼 자신의 30여 년이 허망하게 느껴졌다. 옛날, 아주 옛날 이야기 같지만 병무의 형제들은 하루 세끼 끼니를 날마다 산꼭대기로 저 나르는 바위덩이인 양 오직 그것만을 위해 살았다. 신문팔이, 공장 시다, 남의 집 식모살이. 그들에게 지워진 바윗돌을 제일 먼저 밀어올린 것은 막내 병숙이었다. 식모를 살던 주인집 아들을 성무가 병신이 되도록 패주고 소년원으로 달려가자 16 나이로 아기를 뗀 병숙이가 동두천으로 훌쩍 날아간 것이다. 몸뚱이가 집채만한 미군을 따라 살게 된 병숙이가 기름진 것들을 빼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검정고시로 중고등 과정을 뭉뚱그려 치른 병무는 군대를 다녀와서 야간대학을 마쳤다. 그리고 의지의 사나이인 병무의 최종 목표는 행정고시였다. 홍도처럼 가여운 막내와 감옥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성무와 자신들의 어린 날을 한꺼번에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아니, 그것들을 전부 복수하기 위해서였다. 가끔 들려오는 아버지의 소식만 아니었더라도 쌀밥과
두터운 내복 정도의 병문은 만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철없는 병숙이가 늘 과부댁의 대문에 붙은 장식이 금이라고 우기며 그 집을 기웃거렸던 것이다. 아버지가 과부댁의 의부 자식들과 목욕탕을 다녀오며 뽀얀 얼굴들로 짜장면을 함께 사 먹더라는 이야기를 병문은 어떻게 해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병숙이는 병무와 배다른 형제였다. 그래서 이름이 막내일 뿐 성무와는 생일만 늦은 동갑내기였다. 그래도 병무와 성무는 자신들의 동그라미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병숙이를 떼내어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보다 아버지로부터 다 같이 버림받았다는 유대감이 그들의 피를 더 질긴 한 줄기로 엮어버린 탓이었을 것이다. 오직 하나 복수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던 고시의 꿈은 병숙이가 7번째 흑인 병사를 따라 미국 시민권을 얻어간 이후로 흐지부지 되었다. 32살의 늙은 병사 같은 자포자기도 있었지만 동거를 시작한 아내가 계약 위반으로 떡 민재를 낳아버린 탓도 있었다. 그렇게 이 탓 저 탓으로 복수심은 어디론가 밀려나 버렸지만 유심한 눈길로 안녕감을 바라본 순간 병무는 뭔가 자신이 아직도 그 혹독한 채찍 속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 세상의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또 누구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가 저토록 또렷하고 유독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는데 아무 감정 없이 무연한 눈길로 관찰할 수 있는 자신이 아무래도 어떤 중독 상태인 것만 같은 것이다. 사정없이 끌려다니면서도 놔라, 이놈 놔라 호령을 하며 기세를 잃지 않는 안녕감 역시 핏줄이라기보다 낯선 폭력배라도 대하는 얼굴이 분명했다. 비극은 30여 년 만에 만난 아버지를 감히 체벌하려 들면서도 연신 눈물을 닦아내는 성무의 목뿐인 것 같았다. 지금 비록 폐류는 저지르고 있을 망정 성무야말로 안녕감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었다. 어떤 논리의 공식이라도 빌어보자면 성무는 지금 잃어버린 아버지를 되찾기 위한 용서와 화해의 통과 의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병무는 자신도 성무처럼 그런 것이 필요할 것인지 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지 솔직히 의심스러웠다. 정작 안녕감의 묘자리까지 계산하고 일을 벌였음에도 외삼촌과 함께 산자락을 돌아오는 추레하고 희끗한 노인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섬뜩한 것에 닿은 것처럼 일순 튀어오르던 어떤 감정 말고는 도대체 어떤 흔들림도 느껴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2달 만에 안녕감이 무슨 그림자처럼 병무의 아파트에 슬며시 나타났다. 아내는 물론이었지만 병무도 기겁을 했다. 문전 걸식이나 하다가 아무데나 엎어져서 죽어버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성무를 억지로 끌고 부랴부랴 돌아온 이후 안녕감의 문제로 온갖 심란한 고민은 다 해봤으나 이렇게 직접 집으로 찾아오게 되리라곤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것이다. 너무나 뜻밖이어서였는지 짐승도 죽을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아든다던가 하고 병무는 저 자신조차도 그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혼연스레 서재 겸 광으로 사용하던 문간방을 급히 치우게 했다. 심하게 말하면 생전에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을 아버지를 그 대신 혼백인 것처럼 맞아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맞아들인 이상 안녕감의 문제에 대해선 어떤 것도 거론하기를 꺼려했다. 병무에게 안녕감은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혼백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일상에 별 불편이 없었다. 더구나 병무는 고시 패스 대신 사설 학원과의 명강사로 누구보다 바빴기 때문에 꼭두 새벽에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나가면 야간반까지 시간을 마치고 오밤중에야 돌아오는 쳇바퀴 신세였다. 안녕감의 생활은 아내의 입을 통한 것밖에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대신 아내는 날로 신경질적이 되어갔다. 보도 듣도 못했던 시아버지를 느닷없이 모시게 된 데다
난데없이 나타난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는지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로 보는지 시큰둥한 병무를 사이에 두고 입장 정리를 못한 갈등 때문이었다. 스스로 찾아오긴 했으나 안녕감은 가족관계와는 애초에 상관이 없었던 사람처럼 조신조신 하루하루의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다. 원래 깔끔한 성격인 만큼 주변 정리는 물론 빨래도 손수 해입고 며느리가 함부로 집을 비워버리면 종이를 꼽아 굶고도 불평이 없었다. 그런 집안 분위기를 고름 상처처럼 터트려버린 것은 성무였다. 술만 마시면 찾아와서 무슨 염치로 왜 찾아왔느냐고 안녕감을 닥달하던 성무의 화살이 서서히 아내에게로 옮겨진 것이었다. 번번이 실패만 하는 사업 자금 때문에 성무는 원래 아내와 사이가 좋지 못했다. 포장마차에서부터 옷장사, 꽃집, 분식집, 통닭집, 여자가 바뀔 때마다 업종이 바뀌고 규모도 자꾸 커지는데 단 한 번도 느긋하게 끝장을 본 적이 없는 것이다. 지금은 딸이 둘 달린 이혼녀와 살고 있는데 성무에게도 민재보다 5살이나 더 먹은 딸이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다. 그 딸이 생각나면 성무는 꼭 술을 마시고 병모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그 때문에 아내와 한동안 척을 진 원수처럼 지낸 적도 있었다. 딸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며 울다가 그것을 말리는 병무의 장모를 갑자기 떠밀어 팔뼈를 분질러버린 것이다. 성무가 올 때마다 아내는 집을 비운 데다 어느 날은 안녕감이 손수 깍두기 반찬을 찾아다가 밥을 먹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벼르고 있던 성무는 깍두기 그릇을 들이대고 이빨도 없는 늙은이한테 이런 것만 먹이느냐며 부엌살림을 와장창 부셔버렸다. 병무는 누구도 나무랄 것 없이 안녕감을 치과로 보내서 단단한 의치를 만들어 주었다. 안녕감의 식욕이 발동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깍두기는 물론이거니와 북어포며 오징어 볶음 같은 마르고 단단한 것에 맛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마른 것을 질근질근 씹어 먹으면 의치에 닿는 근질근질한 잇몸이 시원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1년이 못 가서 안녕감은 원래 단단하고 강단이 센 자기 모습으로 회복돼 버렸다. 그리고 병무는 허락한 적 없지만 안녕감은 어느새 집에서의 자기 위치도 굳혀가고 있었다. 억하심정으로 태도를 돌변해버린 성무의 무차별 지원 사격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이었다. 안녕감은 날마다 병무보다 먼저 일어나서 약수터를 다녀오고 라디오를 크게 듣고 누구보다 먼저 신문을 펼쳐 읽고 식탁에 앉으면 손자들 앞에서 잔소리며 세상 돌아가는 평도했다. 어느 날 성무가 난데없이 한 움큼 쥐어준 돈으로 동남아 관광을 다녀온 안녕감은 드디어 병무의 장모보다 떳떳한 우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늙어갈수록 바깥바람도 쐬고 그래야 되느니라. 어지간하면 애들 외할머님도 그런데 좀 보내드리고 그러려무나. 그동안 며느리의 냉대는 없었던 일처럼 마음씨 좋은 시아버지답게 그리고 너그럽게 조용히 타이른 것이다. 안녕감은 어느새 낯을 가리던 손자들한테도 어딘가 모질면서도 허풍한 자신의 분위기를 일소시켜버렸다. 젊은 시절 사고무친한 이국 땅에서의 모험담으로 아이들다운 호기심을 사로잡아 버린 것이다. 병무들이 어릴 때에는 일본이던 것이 이제는 어느새 중국 땅 만주벌판으로 옮겨가 있었다. 깽깽이 해금을 벗삼아 병풍장산을 다닐 때 이야기는 병무들도 오금을 저리며 재미있어 하던 것이었다. 오밤중에 깊은 산길을 가다가 눈깔이 자동차 헤드라이트만한 크나큰 호랑이를 만났는데 생각도 못해 해금아 하고 웻소리를 지르며 줄을 켜니 이엥이 하는 괴상한 대답 소리에 놀란 호랑이가 꽁지가 빠지라고 도망을 치더라는 것이었다. 흑두건을 쓴 산적들을 만났을 땐 나는 죽었구나 하고 눈을 가린 채 뱅뱅 맴을 돌아버렸더니 그 산적들이
모두 가로 짊어진 병풍에 맞아 쓰러져 버렸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학원에는 가지 않고 문간방에만 틀어박히려 한다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병문은 과부댁의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사로잡았겠거니 엉뚱한 생각이나 떠올리고 말았다. 그러나 안녕감의 존재는 한정된 아파트 공간이 난처할 지경으로 그 부피를 자꾸만 더해가고 있었다. 아파트 구조상 창이 없는 문간방은 소형 텔레비전과 이불을 얹은 빼다지 장만으로도 가득 차서 문을 닫고 있으면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누구든지 불을 끄고 혼자 누워있으면 생전의 비장품과 함께 무덤 속에 누워있는 기분일 정도였다. 그렇다고 2층 침대와 책상과 장난감 등 살림이 더 많은 아이들과 방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안정감은 날만 새면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버티고 앉았다. 문간방은 잠만 자는 침실로 거실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것이다. 자연, 아내의 일에도 간섭이 잦아지고 자주 드나드는 친정 식구들과도 마찰이 빚어졌다. 집에만 돌아오면 흥분해서 떠드는 아내의 고자질로 병문은 날로 더해가는 사태의 심각성은 대강 알고 있었다. 입장이 가장 난처한 만큼 병문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른 척 할 수밖에 갈수록 방법을 못 찾고 있었다. 그날도 안녕감은 손님이 와 있는 동안에는 제발 문간방에 들어가 있으라는 아내의 간청을, 양반들은 원래 노인이 되면 사랑에 거처하고 안손님은 안방으로 모시는 법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해버린 모양이었다. 흥분한 아내는 고자질 끝에 꼴에 양반 타령까지 했다. 그 순간이었다. 병문은 어느새 아내의 뺨을 후려치고 있었고 놀란 눈을 흡떠보던 아내는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그날 사건은 그것이 전부였다. 아내는 병무보다 9살이 아래였다. 그러나 병무는 결혼식도 생략한 동거 생활이지만 처음부터 철저한 아내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 가난하지만 정상적인 가정의 장녀로 물샐 틈 없이 자랐다는 점이 아내를 자신보다 우위에 놓게 했던 것이다. 처가댁의 많은 형제들도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장인, 장모도 존경스러웠다. 한갓 우체국 배달부의 박봉으로 죽을 끓이건 밥을 끓이건 그 많은 자식들을 한 품 속에서 길러냈다는 사실이 병무를 감동시킨 것이다. 자신의 피땀 어린 수입이 줄줄이 이어진 처남들의 학비로 흘러들어가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과로로 쓰러진 장인 대신 책임과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흐뭇했던 것이다. 더 큰 바위를 떠밀려고 미국으로 날아가 버린 병수기와 걸핏하면 사고를 치고 감방이나 드나드는 성무 대신 병무는 그런 식으로나마 기어이 자기 생의 보복을 이루고 싶었던 것인지 모른다. 그 대신 병무는 더 많은 시간을 배당받으려고 여러 개의 학원을 겹으로 뛰며 누구보다 땀을 흘렸다. 학원가에서 병무 정도에 인정받는 동료 강사들은 누구나 대궐 같은 저택에 자가용 하나쯤은 기본이었지만 병무는 일찍부터 자신의 가치를 그런 것에 두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병무는 무골호인, 나이차가 많은 아내에겐 더더구나 너그럽고 능력 있는 남편으로서 자타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아내가 기절을 할 정도로 매서운 손찌검을 해놓고도 병무는 도대체 후회가 되지 않았다. 아내는 폭력의 강도보다도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아 기절을 해버린 것이었다. 병무는 알면서도 섣불리 용서 따위를 구하고 싶지 않았다. 아내가 끝내 식음을 끊고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도 병무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벽 일찍 커피를 끓여 마시고 집을 나가버렸다. 안녕감은 재빨리 의치를 빼버렸다. 호 물린 입술 때문에 쭉 늘어진 코 밑 인중과 절대로 바로 뜨지 않는 거정 눈으로 병모보다 건강해 보이던 모습을 완전히 칠순 노인의 그것으로 되돌려 버린 것이다. 완벽하고
재빠른 변신이었다. 병문은 그것을 전혀 못 본 채 했다. 병문은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하나하나를 꾹꾹 밟아서 6층까지 올라갔다. 어떤 수습안도 아직 떠오르지 않은 채였다. 사실 병문은 연 나흘 동안 어떤 혼돈 속에 서 있었다. 아내의 말버릇 정도의 그런 폭력을 휘두를 자신은 절대 아닌 것이다. 아버지에 대한 애증 따위 그런 핏줄에 얽혀든 충동은 더욱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었을까? 후회할 수 없는, 이유도 없는 폭력이었다. 난장판이 되어 있으리라 생각했던 집안은 의외로 말끔했다. 모든 것은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있고 더구나 식당에선 따뜻하고 고소한 밥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다. 병문은 순간 장모의 전화 내용을 환청이었던 것으로 착각했다. 그러나 문을 따주던 둘째가 먼저 식당으로 뛰어가며 소리쳤다. 할아버지, 아빠야, 아빠. 식당에선 웬 주걱을 손에 쥔 민재가 먼저 튀어나오고 있었다. 삐죽이 내다보는 안녕감은 난데없는 앞치마까지 두르고 있었다. 병문은 순간 비위가 뒤집어지려는 걸 참으며 안방부터 들어가 보았다. 아내는 역시 없었다. 장롱 속도 병무의 옷가지뿐 횡댕했다. 엄마는 떠나셨어. 뒤따라온 둘째가 또 그 소리를 읊고 있었다. 시끄러워 이 자식아. 아이가 깜짝 놀라 지질릴 지경으로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놓고 민망해진 병문은 그제야 식당 쪽으로 다가갔다. 식당에는 몇 가지 반찬을 중심으로 밥과 국이 막 오르고 있었다. 아빠, 현미밥이야. 할아버지가 만드셨다. 무슨 재미있는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줄 아는지 뜨거운 밥그릇을 양쪽 손가락으로 간신히 옮겨놓으며 민재가 자랑스레 말끝을 치올렸다. 병문은 혼자 눈살을 찌푸렸다. 안영감은 언젠가부터 현미밥 맹신론자였다. 현미와 자연식만 하면 현대병엔 약이 따로 없다는 것이었다. 날마다 약수터에 가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특강을 듣고 온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도 할 수 없이 시도를 하다가 이틀 만에 집어치워버린 것이었다. 껄끄럽기가 모래밥 같은 데다 맛조차도 씁쓸해서 안녕감뿐 아무도 2번 다시 숟가락을 대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무슨 수로 달랬는지 밥이라면 시큰둥한 아이들이 저희들 손으로 밥 짓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녁 전이면 함께 먹자. 저녁은커녕 병문은 점심도 전이었다. 병문은 뭔가를 체념한 듯 싱크대에서 손을 씻고 아이들 옆에 나란히 앉았다. 현미밥이라면 함께 들면서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약수터 여인에 대한 무언가를 자연스럽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문은 첫 숟갈부터 울컥 무슨 원한이라도 씹는 기분이 되어버렸다. 끈기라고는 없이 자갈거리는 것을 억지로 씹자니 저 기억도 하기 싫은 눈물로 간을 맞춰서 먹던 꽁보리밥의 시절이 울컥 떠올라 버린 것이다. 병문은 조용히 밥그릇을 밀어냈다. 다른 밥은 없어요? 먹어두어라. 입에 단 것만 좋은 것은 아니니. 입에 쓰다고 다 약인가요? 꽁보리밥이 생각나서 못 먹겠어요.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나요. 아내가 없는 탓일까? 병문은 불쑥 뼈있는 소리를 뱉어버렸다. 원망이 하늘 같은 만큼 심정적으로 그만큼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던 시절의 시점으로 감정이 한순간에 되돌아가 버린 것이다. 나는 자랄 때 꽁보리밥이라도 먹는 게 소원이었다. 풀뿌리에 소나무 껍질만 먹고도 살았을라. 성인병에 좋은 것만 자셨네요. 30년을 묻혀있던 지뢰라도 폭발은 한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보는데도 병문은 숟가락을 내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숟가락에 부딪혀 떨어진 물컵의 파여름과 동시에
자신의 시점을 완전히 혼동하고 말았다. 그래서 효자동 과부댁에선 꽁보리밥만 자셨나요? 그런데 옷은 왜 그 모양이냐? 누구랑 싸웠냐? 병문은 자신의 폭언에 스스로 격앙되어 안면이 푸들푸들, 목덜미는 실핏줄들의 팽창으로 더욱 뻣뻣해지고 있는데 안영감은 반대로 밖에서 막 돌아온 아이라도 쳐다보듯 범상한 얼굴로 병무의 옷자락을 가리키고 있었다. 안영감의 그런 넉살과 여유의 순발력에 욕직이라도 뱉듯 병무는 헛 하며 할 수 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런데 병무의 옷자락은 정말 주머니 아래로 천이 한 뼘이나 찢겨져 너덜거리고 있었다. 싸구려 옷일수록 천은 질긴 법인데 이렇게 거세게 찢기기까지 병무는 어떤 기억도 떠올릴 수가 없었다. 택시를 달려올 때까지의 흥분은 까마득히 잊은 채 도대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이 기이한 현상에 병무는 그만 멍청해져 버렸다. 병무는 웃옷을 그대로 입은 채 구두를 찾아 신었다. 아무리 외면해도 아버지의 존재는 뚜렷하고 아무리 못 본 척해도 눈앞의 현실은 사실 그대로이지만 섣불리 치워버릴 수 없는 어떤 것 때문이었다. 문 잠가라. 그러나 병무는 문 밖으로 나와 구두 뒤축을 세우다 말고 섬뜩한 마음으로 등 뒤를 돌아보았다. 문을 밀고 나오기가 바쁘게 철컥 하고 안에서 잠기는 문소리 때문이었다.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얼어붙어 있던 아이들의 눈빛이 비로소 마음에 걸린 것이다. 병무는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성난 얼굴은 물론 아버지다운 엄격한 모습조차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항상 밤늦게 돌아와 자는 얼굴만 보다가 일요일이면 그것을 한꺼번에 보상하려고 무골장수처럼 지기만 하는 씨름판 같은 것도 벌여보지만 그나마 이내 밀린 낮잠을 자야 했고 부스스한 얼굴로 저녁을 함께 먹어주는 정도가 고작이었던 것이다. 밀가루를 바르고 아빠 흉내를 내던 늑대라도 밀어내듯 다급히 문을 잠그게 된 아이들의 충격을 깨달은 순간 병무는 자신의 분신인 아이들이야말로 이름과 나이와 음성과 얼굴뿐 아버지인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사각의 승강기 속으로 들어서면서 아이들이 아직 모르는 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난데없는 의문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강 속도는 전혀 느낄 수가 없으면서도 정작 엘리베이터가 정차할 때의 무중력처럼 병무는 점점 지금의 자신은 진짜 자신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멀미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성무의 통닭집은 병무가 가르치는 재수생 또래의 사람들로 그들먹했다. 성무는 때 아니게 발목까지 잠그는 부츠 차림으로 튀긴 닭다리에 벌건 케첩을 바르고 있었고 여자는 돌아서서 양배추 채를 써느라 양쪽 어깨를 고추 세우고 있었다. 좁다란 어깨의 가녀린 선과 잔머리가 함부로 흘러내린 여자의 흰 목덜미를 흘낏 쳐다보며 병무는 문득 이 여자는 성무를 정착시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개업식 날 잠깐 보고 처음이지만 확실히 병수기를 연상시키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형? 이 시간은 웬일로? 어이, 인사해. 허참,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아니, 누구랑 싸운 거요? 형이 싸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영감택이라도 조진 거요? 그랬다. 느닷없이 나타난 병무를 흡떠보다가 여자를 돌아보고는 다시 한 바퀴 위아래를 훑어보며 제풀에 허둥거리던 성무가 딱 눈길을 멈추었다. 바쁘냐? 아니에요. 까짓것 하루쯤이야 뭐. 나갑시다. 어이, 나 형님 모시고 나가니까 손님 더 받지 말고 대강대강 해. 난 아무 데라도 괜찮다. 특별히 할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무는 하루 중에 제일 바쁜 시간이었고 병무 역시 학원으로 돌아가다가 저도 몰래 발길을 돌려온 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송무는 전에 없이 흐트러진 병무의 몰골에 천재지변이라도 만난 사람처럼 벌써 심각한 얼굴로 굳어 있었다. 딸을 둘이나 데리고 온 사람답지 않게 눈길이 너무 당당하더라는 아내의 평과는 달리 여자 역시 바쁘게 썰던 칼자루는 내던져 놓은 채 괜한 것들만 연신 집었다 놓았다 하면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아니, 아무 일도 없는데 형이 날 찾아와요? 말이나 될 소리요? 자, 잠부터 받으세요. 나는 무조건 형 생각대로만 할 테니. 씨팔, 우리가 언제는 뭐. 맥주는 내려놓고 소주로 하자. 자리를 찾아 앉자마자 송무는 다짜고짜 울컥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입장부터 밝혀놓았다. 심상치 않은 몰골로 병무가 직접 찾아온 것에 뿌리채 흔들린 송무의 감정이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동안 원망과 서운한 마음쯤이야 형이면서 아버지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보호자로 의지하고 살았던 믿음에 비하면 거론할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하긴 성무도 원래 병무한테는 직접 대항을 한다거나 면전에서 원망을 늘어놓는 따위 행동은 해본 적이 없었다. 성무는 원래 병숙이하고만 살갑게 굴었지 어려서부터 병무를 몹시 어려워했다. 부모 없는 그들에게 병무의 존재는 실제 이상이었던 것이다. 어린 형한테 늘 기대가 지나쳤다고 할까. 바라는 것은 많은데 형의 능력은 빤하고 불만이 많을수록 할 말은 없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성무는 늘 옆구리부터 터져나오는 식이었다. 할 말이 있어도 직접 하지 않고 아무거나 걷어차며 우라통부터 터뜨려버렸다. 그러면 병무가 먼저 무슨 일인가를 묻고 병숙이가 대신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식이었다. 지금도 성무에게 안녕감은 그냥 이름이 아버지지만 병무는 당연히 그 이상이었다. 형이 어려울수록 거칠게 굴어버리는 습관도 아직 형에 대한 기대치만큼의 어리광에 다름 아닌 것이다. 형수 앞에선 그 지중한 아버지이던 안녕감이 병무 앞에선 간단 없이 영감태기가 되는 것도 그것이었다. 병무 역시 실로 오랜만에 동생과 마주하자 그동안에 억제해온 외로움이랄까. 차라리 외면하게 하던 감정의 격동을 새삼 느끼고 있었다. 너희 중에 하나만이라도 평범하게 남 사는 것처럼 살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지는 않겠다. 나더러 처가밖에 모른다고 하지만. 참네, 누가 지금 그런 거 따지재요? 내가 원래 형 마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무는 일부러 눈알을 불뚝거렸다. 병무가 처가 쪽으로만 미끄러지던 원인을 따지고 들자면 성무야말로 자격지심부터 앞서는 것이다. 병무도 이제 와서 새삼 그런 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었다. 내가 내 형수를 때렸다. 나는 너희들도 때려본 적이 없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약수터 여자를 한번 만나봤고요. 성무가 휙 얼굴을 젖히며 말했다. 그 순간 병무도 철렁 이상한 낭패감에 휩싸였다. 성무는 원래 어떤 일도 눈앞에 벌어진 것에만 충동적으로 반응하기 일쑤였다. 그런데 저 먼저 약수터 여자를 만나보았다는 것이다. 허리가 휠 만큼 너무나 무거운 짐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기선을 뺏겼다고나 할까. 눈앞의 시야를 사정없이 휘청이게 하는 병무의 낭패감은 아내로부터 안영감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의 불쾌감과는 분명 성질이 다른 것이었다. 여자는 뒷산 약수터에서 막걸리와 부침개 따위 안주거리를 팔고 있는데 노래를 잘해서 별명이 꾀꼬리라고 했다. 텔레비전의 가족 찾기 프로그램에서 아들, 며느리를 찾긴 했으나 마음이 맞지 않아 혼자 살고 있으며 나이는 많아도 얼굴이 곱고 아직 여자다운 매력이 넘쳐서 찝쩍거리는 사람이 많지만 눈도 거들떠보지 않는 숙물내기라고 했다. 그런데 안영감만 마주하면 과거사도 술술 풀어놓고 아들, 며느리 흉도 보고 하소연하면서 울거니 자거니
노랫가락까지 내놓으며 마음이 맞아돌아 여간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것은 다 병무의 장모가 알아다 준 사항이었다. 그리고 아내의 결론은 외로운 노인들에게 짝을 맺어주는 것도 효도라는 것이었다. 효자 백이 악처 하나만 못하다는 것은 장모의 충고였다. 그러나 병무는 언제나 한 귀로만 듣고 그것이 다른 쪽 귀까지 통과할 틈도 없이 머릿속에서 치워버렸다. 사실을 믿을 수 없다거나 성무처럼 시아버지를 떠다 넘기려는 모함이라는 의심 때문은 더더구나 아니었다. 병무에게 있어 안영감은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현실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한 번도 아버지인 적이 없던 아버지를 두고 자식들이 이제 와서 그 아버지의 문제를 거론한다는 사실 자체를 용납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 장모의 지나친 관여와 섣부른 해결책들이 주는 불쾌감은 병무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일까. 꼴에 양반 타령은 했을 때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아내를 때린 것은 분명 누적된 그 불쾌감의 힘이었다. 그로써 안영감은 불쑥 병무 앞에 사실 그대로인 아버지의 존재로 부각되어 버린 셈이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아내도 물론 집을 비우지 않았겠지만 안영감의 특성인 현미밥 따위의 능청에도 그토록 거칠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하지만 병무는 집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아직 택시를 달려올 때의 흥분과 혼란 속에 있었다. 집 나간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태연히 엄마는 떠나셨다는 시구를 손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지, 둘째의 전화를 받고 보니 병무는 앞뒤 없는 분노 때문에 머릿속이 터져버릴 것 같았었다. 그러나 병무 자신도 잊어버린 것을 30여 년을 외우고 다니다가 손자들 앞에서 새롭게 각색했을 안영감의 의도는 빤하건대 그것은 완전히 희극이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가버리자 상대적으로 입지가 흔들린 안영감은 너희 아버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틀림없는 내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못 받기 위해 아니면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 손자들 앞에서 까마득한 기억을 떠올린 게 분명한 것이다.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그저 그때그때 장치한 연극 무대쯤으로 여기며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하지만 애초부터 그것만이 정말 아버지란 사람의 전부였던 것일까? 그것은 이제야말로 병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새삼스러운 의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도 그 양반한테 또 한번 새 삶을 마련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 얘기냐? 나라고 뭐 영감택인 노는 꼴 보기 좋아 그러겠어요? 일이 이런 식으로만 돌아간다면 형이 그 양반 모시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냐고요? 집안에서 그 모양인데 형 마음이 편할 수 있겠냐고요? 빈속에 들이부은 소주 기운이 드디어 병무의 단단한 힘을 누르고 득세할 기회를 타오르고 있었다. 병무야말로 복잡한 심정을 그만 그 술 기운에 의지하고 싶어졌다. 지금은 내가 날마다 닭고기를 주무르며 장사를 하고 있다만 나는 그때 어머니가 닭 한 마리만 구워 먹어서도 죽지 않았을 거라는 외삼촌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것을 잊었더라면 나야말로 불황걸식 신세를 못 면하고 살았을 거다. 아따, 영감택이 묘자리까지 단속한 사람이 이제 와서 형답지 않게 과거지사 꺼내봤자 무슨 소용이요? 고래정 얘기해봤자 나도 열만 나니까 쏙 빼버리고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그것만 의논합시다. 영감택이 뻔뻔한 염치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고 생전에 효도할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아, 옛날 사람들은 아버지 회춘시킨다고 처녀장가도 안 보냅디까? 너는 마음이 나보다 크구나. 하지만 누가 누구한테 효도를 하고 자시고 한단 말이냐? 병무는 이상한 배신감 때문에 성문을 깊이 노려보며 따져 물었다. 전에 없이 깐깐하게 나오는 병무 때문에 성무도 새삼 당황하고 있었다. 아이고, 참 별소릴.
나는요, 그 양반이 형수한텐 잘못한 건 없으니까 형수 처사에는 한 가지도 참을 수가 없지만요. 형이 만약 처음부터 내쫓아 버리라고 했었다면 나도 그대로 따랐을 거라고요. 내가 먼저 내쫓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니? 아, 비싼 땅 사서 장차 쓸 가묘까지 해놓고 문간방 치우게 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요? 바로 형이 아버지 새 이빨까지 해줬잖아요. 그럭저럭 살다 죽으라고 하지 않고 끝까지 그런 사람이 누군데? 아버지? 나는 그런 적 없다. 그 양반의 혼백밖에는 나는 아무한테도 그런 적이 없어. 혼백이라는 말에 성문은 픽 이상하게 몰려가던 당혹감을 떨쳐버리고 손을 내저었다. 에이, 술 그만 마시고 가서 형수부터 데리고 오세요. 오나 가나 그 영감택이 그래도 명색이 아버지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징병 갔을 때 그대로 콱 죽어버렸더라면 우리야말로 이 고단한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냔 말이오. 징병? 처음 듣는 말이었다. 일제 때 겨우 15살 나이로 남태평양까지 징병 가서 하도 굶은 바람에 정신병자가 됐었다고 약수터 여자한테 그러더랍디다. 기술 배우러 가는 줄 알고 나이를 속여서 갔다가 결국은 사람 고기까지 먹었다잖아요. 그것도 같은 조선 사람 것을. 그래서 평생 거짓말만 하고 단 한 번도 사람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바로 쳐다보지 않는 걸 이해하라더래요. 사실은 아들을 둘이나 낳도록 마누라 얼굴도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모른다더래요. 우리 엄마 얼굴 말이에요. 참네,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쳐다보던 병무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뜻밖의 충격 때문에 죽기 전에는 빠지지 않을 것처럼 머리 꼭대기에 박혀있던 못 하나가 썩은 피처럼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는 자식 정도 모르는 근본이 아예 사람이 아니네라. 그것은 굶주린 자식들 앞에서 인격 파탄자처럼 자신만 밥그릇을 깡그리 비우는 아버지를 두고 어머니가 했던 말이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으리라던 어머니가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비밀은 결국 그것이었던가. 병문은 컥 썩은 피를 토해내듯 헛기침을 토해냈다. 생각하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그때나 살기 좋은 이때나 세상에 죄 없이 사는 놈이 몇 놈이나 되겠어요. 자식 팔아 노름빚 갚고 술 사 먹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지. 너는 그 양반을 다 이해하고 있었구나. 병문은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성문을 멀거니 건너다 보았다. 어떤 수렁에 빠져버린 안간힘의 눈길이었다. 성문은 쓰게 입맛을 다시며 시선을 저만치 비껴버렸다. 눈 속에는 얼핏 맑은 물빛이 스쳐가고 있었다. 내가 누구예요? 별이 3개, 깜빵 출신 아니오. 세상의 인간 망종들은 다 구경하고 살았다고요. 나야말로 딸 자식 버려두고 남의 자식 기르며 나 몰라라 태연히 살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병문은 갑자기 가리개라도 젖힌 듯 눈앞을 획 잡아젖혔다. 그러나 무엇이었을까 그 혼란은. 엉킨 실타래처럼 심란하게 하던 그것은 아무 형체가 없는 것이었다. 뭔가에 속은 것 같은 이상한 분노 때문에 병문은 표적도 없이 눈만 부릅떴다. 성무의 물기 어린 눈빛이 병무의 그 느닷없는 일련의 행동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형수부터 데려와서 아버지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해 봅시다. 형이 전혀 나 몰라라만 하니까 형수도 답답하고 나도 자꾸만 꼴통만 부리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형의 그 복잡한 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듣는지 마는지 뭔가가 곧 터져버릴 것처럼 퉁퉁 부어오른 병문을 쳐다보며 성문은 조심조심 침을 찌르고 있었다.
그 양반 모셔드린다고 내가 팔팔 뛰는 소리를 하니까 병숙이가 그럽디다. 이제 와서 우리한테는 별 상관이 없지만 형은 꼭 용서를 해야 된다고. 우리한테는 형이라도 있었지만 형한테는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제라도 원을 풀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고. 병숙이가 언제? 극약 처방이라도 받은 듯 병문은 펄쩍 뛰는 소리를 했다. 그리고 곧 엎어지듯 움켜진 술병을 콸콸 따르기 시작했다. 하긴 너희들은 계속 편지가 오갔으니까. 병문은 급작스레 발동이 걸린 사람처럼 술잔을 벌컥벌컥 따라 마시기 시작했다. 자기 몸의 중심을 잃은 것처럼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감 때문이었다. 중력을 잃고 멀미 속을 허우적이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무와 병숙이었다. 아직도 자신의 등에 얹혀있는 줄 알았던 그 무거운 짐들이 어느새 각자의 짐을 나누어지고 병무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그것은 규칙 위반, 일종의 배신이었다. 흑인 병사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간 병숙이는 신천지의 풍요와 양공주 출신답게 진짜 신데렐라가 된 자신의 행운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끊임없이 사진을 찍어보내고 편지를 썼다. 병무는 그것을 한 번도 액면 그대로 행운이라고 믿어본 적은 없지만 본인이 행복해하는 만큼 잊어버릴 만한 조건은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병숙이는 자동차 사고로 아이를 유산하고 흑인과도 사이가 나빠져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 병무는 그만 돌아오라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병숙이에게 한국은 언제까지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픈 기억밖에 없는 저주의 땅이었다. 그곳에선 미장원에 취직이 되어 머리카락 따위를 쓸어내는 바닥 청소만 하고도 얼마든지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병무는 또 그대로만 믿고 싶었다. 아내와의 새 생활과 더불어 가능하면 모든 것을 잊고 싶었던 것이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조그만 아파트 하나를 마련할 무렵에 병숙이가 불쑥 모든 것을 정리해서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새 애인과도 헤어지고 생활에도 지쳐 몹시 외롭다는 것이었다. 병무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다. 성무의 세 번째 감방행으로 형제라면 이제 넌덜머리부터 흔들릴 지경으로 마음은 이미 풍비박산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큰오빠에 대한 사랑만큼 올케에 대한 병숙이의 관심은 늘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실제 얼굴을 마주하고 며칠을 가지 못해서 그들은 서로에 대한 실망을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가구 배치가 엉망이다. 목욕탕엔 향수도 없더라. 아이들을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길러도 되느냐? 심술을 부리려고 병숙이가 일부러 찾아낸 구실들 때문이었다. 자신은 그 무서운 외로움을 견디며 그리움만 키워왔는데 사돈 식구만 득실거리는 집안의 모습에 마음이 뒤집혀버린 것이다. 병무는 더 이상 관심조차 갖기 싫어하던 성무를 면회하고 오던 날 병숙이가 드디어 발작을 일으켰다. 병무의 셋째 처남이 인류대학에 합격했다고 온 집안이 잔치 기분에 들떠있던 날이었다. 병숙이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울면서 한 달 만에 돌아가 버렸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록 편지 한 장이 없었다. 병무가 아직도 등에 진 짐을 무거워하고 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물밀듯한 외로움 속에서 자기 몸의 중심을 부지하려면 등에 진 짐이라도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병숙이라면 나는 지금도 아무 할 말이 없다. 내가 왜 그 양반을 집으로 들어오게 한 줄 아니? 고생하다가 그렇게 늙은 모습으로 병숙이가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 우리는 어머니 얼굴이라도 기억하지만 걔한테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혼백이라도 내가 모시고 있으면 걔의 마음이 풀어질까 하고 묘지를 장만한 것도 생각해보니 걔한테 진 빚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병숙이도 이제라도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고아 신세를 면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서럽다고 형한테 고맙다고 그랬습디다. 고맙다고? 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냐? 이 나한테? 병문은 갑자기 눈을 부라리며 한 대 치기라도 할 기세로 치물었다. 형은 이토록 어렵게 실토를 하는데 문제나 펑펑 터뜨리고 질질 짜기만 하던 동생들이 말마다 크고 앞선 소리만 해대는 것이다. 병문은 그만 컥 탁자를 치며 드디어 참았던 울음을 토해냈다. 메마르고 공허한 술버릇이라고는 없는 단정한 사람의 통곡이었다. 병문은 한 번도 짐을 내려놓은 적이 없는데 저들은 각자의 짐마저 어디다 부려놓고 와서 그것을 함부로 떠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병무야말로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짐을 다 지고 오늘까지 왔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도 평생을 정신질환으로 떠돌았다는 노인을 향한 원한의 힘으로. 이제 와서야 비밀을 벗고 어쩌자는 것인지 병문은 이제야말로 안녕감을 더욱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무엇을, 누가 누구를 벌할 수 있다는 말인가. 병문은 컥컥거리며 30년을 하루같이 치달려온 자신의 진실을 비로소 토해내기 시작했다.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 달려왔는지. 짐을 지운 자도 채찍을 든 사람도 원한을 가리키는 자도 그것은 한 사람 병무 자신이었다. 한 시대의 유물처럼 고착된 원한을 등에 지고 오직 자기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자. 오직 자기 삶의 의미를 찾아 병숙이와 성무와 처가와 가족이 필요했던 병무 자신이었다. 그 모든 이유가 아니었다면 병무는 지금 훨씬 복되고 자유로운 인생의 성공을 가고 있을까? 오직 누군가를 위해 찢기기만 하면서 살아온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병무는 그 공허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벌써 중력을 잃은 병무의 몸은 혼돈처럼 울렁이는 뱃속의 멀미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한순간 갈등의 한계에 이른 병무는 우르르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느새 휘황해진 거리의 불빛에 병무는 잘못 뛰어든 이방이처럼 아무데나 몸을 웅크리고 캑캑 뱃속의 것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어느새 따라 나온 성무의 손바닥이 병무의 잔등을 조심조심 토닥이고 있었다. 크고 따뜻한 손이었다. 뱃속의 것을 다 토해내고 눈가의 이슬을 훔치려다 말고 병무는 울컥 성무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성무야, 나도 기도원에 좀 보내다오. 기도원이건 절간이건 어디 쉴 곳에 나 좀 보내다오. 성무야, 나 좀 쉬게 해다오. 나를 좀 쉬게 해다오. 응? 병무는 자기보다 덩치가 우람한 동생의 허리를 끌어안고 어리광 아닌 애원을 하고 있었다. 네,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장남의 굴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장 역할을 책임져야 했던 아버지가 없는 집안에서 어머니와 철없는 두 동생을 지켜놔야 했던 본인 자신도 어렸을 텐데 어린 병무가 그때 느꼈을 짐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서웠을지 감히 상상이 되지 않는군요. 장남인 병무가 어머니 돌아가신 후 인연이 끊긴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내고 어머니 묘 옆에 아버지 가묘까지 만들고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 자신의 집에 찾아든 아버지를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원한에 사무쳤을 텐데 왜 받아들여? 그냥 걸식하면서 살다 죽게 내버려 둘 것이지.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병무는 그를 아버지라 여기지 않고 다만 죽은 혼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소설의 제일 나중에서야 밝혀지는데요. 병무는 가장 노릇은 못했지만 그래도 동생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아버지 같은 역할을 동생들에게 해왔다 하더라도 자신이 진짜 아버지는 아니었던 만큼 그것이 장남 병무에겐 너무나 마음 아프고 가슴 한켠을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허울뿐이고 혼백뿐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안노인을 자신의 집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로지 동생들에게 아버지라는 울타리를 한 번이라도 느껴보게 하고 싶어서인 것이죠. 병무는 특히 막내 동생인 병숙에게 진 마음의 빚 때문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병무의 등엔 무거운 돌덩이의 무게로 동생들이 짐처럼 얹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걸 동생들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히려 병무에게 이젠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동생 성무가 위로를 하죠. 같이 화를 내며 자기의 울분에 공감해 줄 줄 알았던 동생의 아버지에 대한 부드러운 태도 변화가 병무에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들을 자신이 아직까지도 짊어져야 할 짐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당연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생들은 이미 그의 등에서 내려와 정신적인 독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이 알게 모르게 말이죠. 그들은 아직도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뛰어넘어 병무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병무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러고 있었던 걸까요? 병무는 동생들 때문에 자기가 이러고 있었다고 굳게 믿어왔는데 이런 상황이 두고 보니 지금까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었는지를 잘 모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어지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젠 쉬고 싶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을 토닥이는 동생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나를 좀 쉴 곳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던 것입니다. 그 애증의 마음과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짐을 생각하면 한편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 쓸쓸하게도 느껴졌는데요. 여러분은 장남인 병무의 마음에 공감이 되셨나요? 장남인 분들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자식인 우리들에게도 깊은 공감을 준 작품이었습니다. 즐거운 작품 감상 시간이 되셨나요? 박정효 작가의 안개 속의 관역을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